지금 건축 재료에서 금속 재료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창호에 들어가는, 창이나 문에 들어가는 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첩입니다. 여닫이 문의 힌지라고 하는데요. 힌지는 어떤 축 같은 개념. 이렇게 여닫이 문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 안에 숨은 경첩이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가 있죠. 여기를 축으로 문이 왔다 갔다 이렇게 열리는 것. 재료로는 강철 쓰기도 하고 주철 또는 황동 등을 쓰기도 합니다. 자유경첩은 이렇게 축이 여기 있고요. 문이 180도 열려요. 안팎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경첩이고 스프링의 힘으로 여기서 놔버리면 자동으로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것이 자유경첩. 자, 그리고 플로어 힌지입니다.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고 바닥에 힌지를 두는 거예요. 조금 무거운 이런 경우고요. 힌지를 바닥에 둬서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해주는 플로어 힌지. 바닥에 있는 축. 90도로 열면은 고정이 되는 특징이 있고 강화도에 주로 쓰여요. 그래서 이거 문 열 때 약간의 유압 장치가 들어간다고 하죠. 워낙에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피봇 힌지, 중심축 달기 경첩, 보통 경첩으로 달 수 없는 크고 무거운 문에 사용됩니다. 보통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힌지를 달아가지고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돌릴 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중심축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피봇 힌지, 중간에 축이 있는 그런 힌지입니다. 레버토리 힌지, 요거 좀 특이해요. 요즘은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화장실 유닛을 보시면은요, 큐비클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큐비클, 무슨 파티클 보드에 이렇게 코팅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우리 공중 화장실 가면은 이렇게 이 유닛에 손잡이 부분, 이 부분에 요즘은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서 사용 중, 비어 있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요걸 조금 열려 있게 하면은 사람이 없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토리 힌지라고 하는 약간 열려 있도록 하는 거, 안에 사람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어 클로저 또는 도어 체크입니다. 이렇게 도어가 있으면 우리 여러분 현관문 있죠. 현관문 요즘 보시면 위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부재가 있어요. 위에 달려 있어요. 여닫이 문에서 열려진 문이 저절로 닫히는 유압 실린더 장치, 힘을 들이지 않아도 닫히도록 하는 거, 상부에 설치하는 거고요. 이거 닫히기 싫을 때는 까치발 이렇게 해놓고 문 고정을 해놓죠.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저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불이 난 걸 체크해서 자동으로 닫는 그런 거였고 지금은 그냥 현관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입니다. 크리센트라고 하는 건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의 잠금 장치인데 이렇게 미서기창 이렇게 두 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긴 거 뭐 하나 있죠. 돌려가지고 잠그는 거. 그것이 크리센트. 원래는 이렇게 오르내리창에다가 했었대요. 오르내리창. 그리고 자물쇠는 뭐 자물쇠 말 그대로 자물쇠. 외부에서 여는 열쇠와 여닫이 문에 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도어 스톱은 아까 그 발에 밑에 문 닫히지 말라고 요 까치발 요거 해주는 거 도어 스톱 노루발인가 까치발인가 그리고 도어 행거 도어 행거는 이렇게 접이식 문인데요 이 레일을 위에다가 달아줘요 이렇게 위에서 고정해가지고 달아주는 거 그것이 위에 매달았다고 도어 행거 되겠습니다. 자, 창호와 창호 철물에 연결해서 관련성이 없는 것은 입니다. 일단 오르내리창 크리센트, 여닫이 문은 도어 체크, 자재문은 자유경첩 아주 좋고요. 자재문이 조금 무겁고 큰 문 또는 강화도 180도 열리도록 하는 거. 근데 행거는 실린더가 없어요. 왜냐면 실린더는 여닫이 문에 들어가는 요거거든요. 요거 또는 요거. 근데 행거도어는 위에다가 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손잡이를 달겠어요? 달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이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열려있는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게 하는 거, 도어 체크. 문이 열려있는 체크해서 닫아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불난 것 때문에 이렇게 불나면 가두려고 시작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도어 클로저가 그냥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철물 보도록 할게요. 코너비드입니다. 벽 또는 기둥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이나 타일 등의 시공 시 마무리를 편리하게 하는 철물이에요. 우리 실내 보면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실 실내에. 이게 인코너고요. 이게 아웃코너가 이게 인코너고요. 이게 아웃코너가 될 거예요. 여기에 타일 붙일 때는 그냥 이렇게 타일 붙이면 됩니다. 마구리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타일을 여기다가 붙여야 돼요. 그럴 때는 이 타일의 옆면이 보여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수평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코너비드라고 하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타일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해서 모서리가 안 보이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코너비드. 자, 그리고 멀리 오는 유리 커튼홀 구조에서 창면적이 클 때 스틸바만으로는 약해서 보강하는 강철 뼈대입니다. 우리 일단 멀리 온 타입이라는 게 있고 스팬드럴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커튼홀이라는 것은 이 안쪽에 구조물이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여기 바깥쪽 전체를 유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가 굉장히 무겁죠. 유리가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스틸바만으로는 약해서 강철 뼈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철로 좀 두껍게 해서 만들어준 이 뼈대, 요것을 멀리온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가로로 강조하는 것은 스팬드럴 타입, 세로 강조하는 것이 멀리온 타입인데, 여기서는 통틀어서 그냥 요 강철에다가 유리를 부착했다 하면 대부분 멀리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서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인서트, 천장 틀 등을 고정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에 미리 삽입한 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앵커 볼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서트는 미리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심어두는 거 해서 바로 볼트만 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인서트, 미리 삽입해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판 가공제, 강판을 판을 가공을 하는 거예요. 펀칭 메탈, 철판에 구멍을 뚫어서 쓰는 거고, 우리 이 이름 뭐죠? 라지에이터 뚜껑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펀칭 메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컬러 강판도 마찬가지. 프로파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일을 이만큼 붙인 거예요, 바닥에.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에 어떤 문도 없이, 벽도 없이 갑자기 마루판을 붙이겠다. 그럴 때 여기 중간에 재료 분리를 위해서 넣어주는 철 부재,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엠바는 우리 천장, 경량 천장 철골 틀에서 이렇게 M자 모양으로 생겨서 여기에 석고텍스를 볼트를 박을 수 있게 해주는 요 바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길게 생겼고요. 이게 M바고요. T바는 T자로 생겨서, 아이고 잘못 그렸다. T자로 생겨서 여기에 SMC 패널 같은 것들을 얹어주는 게 T바예요. 경량 철골 천정 틀에 들어가는 이런 부속입니다. 메탈 라스는 이렇게 몰탈 바를 때 그 전에 깔아주는 이런 철망 같은 것들. 루프 드레인은 옥상의 빗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 금속 제품인데, 우리 옥상에 보면 이렇게 금색 같은 뭐 이런 거 한 번씩 막혀 있죠. 이런 것들 빗물은 들어가고 낙엽은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루프 드레인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 이제 넘어왔네요. 금속은 끝났고요.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복층 유리입니다. 복층 유리는 두 장, 이렇게 두 장 유리를 붙이는 건데, 중간에 봉강인가요? 있는데? 봉강? 이렇게 두 줄 정도 진공층을 유지하는 이런 부속이 있어요. 진공층을 유지하는 부속인데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이걸 붙이고 여기에 진공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리 두 장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해서 복층 유리는 다른 말로 페어 글라스라고도 불러요.
두 개의 유리가 한 장처럼 겹쳐서 하는 거고, 내부에는 건조공기, 질소, 아르곤가스를 봉입한 유리입니다. 여기서 열이나 찬 기운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는 이 진공층에서 그것을 좀 막아줘요. 단열, 차음, 결로 예방. 현장에서 가공 불가합니다. 공장에 조금 만드셔야 되고, 현장에서는 아르곤가스 넣을 수도 없고 진공층으로 만들 수도 없고. 요즘은 24mm 삼복층 유리가 더 많이 쓰이죠. 복층인데 유리가 3장이에요. 전체가 무려 24mm 유리 한 장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 유리 3장 맞나 하면 이렇게 눈으로 봐도 보여요. 자세히 보면. 근데 잘 안 보인다 하면 이렇게 앞에서 라이터 켜서 빛이 3개로 보이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2장 또는 3장의 유리를 일정 간격을 띄우고 둘레에는 틀을 끼워, 이 틀이 용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틀을 끼워 내부는 기밀하게 하고 건조 공기를 넣어 방석, 열을 더울 때 차단, 단열, 그리고 방음으로도 쓰이는 거. 복층 유리.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한 거라서 문제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프리즘 유리입니다. 지하실이나 옥상 등에 굴절시키는 채광용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렇게 지하실이 이렇게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땅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굴절시키는 유리를 넣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한번 꺾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리즘 유리예요. 지하실이나 옥상 등에서 빛을 굴절시킬 때 사용되는 유리가 프리즘 유리. 그리고 로우 E 유리인데요. 로우 MECVT라고 하는 저방사 유리예요. 저방사는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 필름을 코팅시켜 단열 성능은 높였지만 가시광선은 투과시켜서 잘 보이는 거예요. 적외선은 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적외선이 열을 느끼는 거잖아요. 열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가시광선을 보여준다는 것은 빛은 다 들어와요.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유리가 로우 E 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 별표 3개, 판 유리를 500도에서 600도로 가열한 후 냉각 공기로 급냉 시켰대요. 그래서 표면에서는 압축응력,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생기게 해서 열 처리로 강화시킨 유리고요. 일반 유리보다는 5배나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절단도 안 되고 가공도 안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입 유리인데요. 망을 넣었대요. 어디에? 2장의 판유리 사이에. 스텐 철망을 넣어서 압착 성형한 유리고요. 요즘 예쁜 카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문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컬러감 좋게 칠을 해놓고요. 이렇게 망입 유리를 넣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냥 봐도 예쁘고 이렇게 깨졌을 때 파편 튀지 않고 유리 깼을 때 이렇게 철망이 있기 때문에 방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불 났을 때 파편이 안 튀기 때문에 불 났을 때도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리 블록은 2장의 유리를 맞댔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또 한 장, 이렇게 해서 열로 처리를 해서 이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한 장이에요. 거기에 건조 공기가 들어갔대요. 우리 복층 유리처럼. 유리 블록이라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벽돌처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좀 아름답게 볼 수 있고요. 방음이나 단열성이 우수하고 냉난 방에도 효과죠. 채광이나 장식, 찌장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디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큰 유리에 이렇게 하나님이나 이런 마리아상 같은 거 그 생유리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납땜한 것처럼 이렇게 유리를 한 장씩 붙여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스테인드 글라스고요. 색 유리를 이용한 장식입니다. 자, 지금 문제 볼 건데 지하실이나 옥상의 채광, 방향을 바꾼대요. 확산 또는 집중, 프리즘 글라스에 대한 설명. 금속망을 유리 넣었어요. 망입 유리. 그리고 유리 블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장식 효과 좋고요. 단열 우수하고 방음도 우수해요. 그런데 취약하다라고 했어요. 보통은 우리 정방형이 많아요. 그런데 장방형도 있고요. 둥근형도 있대요. 그리고 대형 건물, 지붕 및 지하층 천장 등 자연광이 필요한 곳에 적합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일단 방음이 취약하다는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장이나 방수 재료 보도록 할게요. 미장. 미장 재료를 발라 마무리한다는데 보통 미장 재료는 시멘트, 몰탈, 석고플라스터, 가루입니다. 그리고 회반죽, 반죽된 거, 그리고 돌로마이트 반죽, 진흙, 마그네시아 시멘트. 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도 회반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흙을 벽에 바르는 게 기경성, 공기를 만났을 때 그냥 바르는 거고 물 섞으면 안 돼요. 얘는 물 안 돼요. 근데 시멘트, 몰탈은 그냥 시멘트예요. 물을 넣어야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수경성, 수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재료 중 수경성인 것은 시멘트가 수경성, 나머지는 반죽이에요. 이미 반죽이 돼 있어서 물 섞지 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 몰탈. 시멘트, 몰탈은 미장공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감공사를 위한 바탕재료입니다. 우리 보통 미장공들이 바르는 거는 시멘트, 몰탈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흙손에 시멘트와 다른 데서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섞어서 이런 판에다가 잡고 이런 흙손으로 이렇게 생긴 흙손 있죠? 이걸로 들고 벽에다가 바르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볼록하게 발라서 벽에다가 발라나가는 작업. 그것이 미장입니다. 가루를 개서 바르는 거. 장점은 굳은 후에 내구성이 괜찮아요. 그리고 시공도 괜찮고 시멘트 어디 가서 사면 됩니다. 자재로 구하기 쉬워요. 단점은 시멘트가 경화하면서 균열되고 떨어져 나가고 백화현상, 이거 배운 적 있죠? 앞에 가서 보세요. 결함이 발생되므로 시공 시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빈 배합과 부배합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부배합은 시멘트가 부자예요. 그리고 시멘트가 비었어요. 시멘트를 모래보다 많이 넣으면 부배합, 시멘트를 모래보다 좀 적게 넣으면 빈배합. 모래보다가 아니라 모래에 비해 적게 넣으면 빈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벽에다가 부배합으로 먼저 쫙 바른대요. 1차로. 그러면 금이 막 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부배합을 하면은 크랙이 많아져요. 금이 많이 가요. 균열이 됩니다. 거기다가 마르기 전에 빈배합으로 한 번 더 발라버리면 이 크랙 사이에는 빈배합이 들어가고 또 빈배합은 균열이 적고 이렇게 미장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공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배합을 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석고 플라스터, 석고를 그냥 바르는 겁니다. 소석고. 위장 재료고요. 균열이 좀 적은 편입니다. 석고는 천천히 굽기 때문에 균열이 적고 강도도 괜찮아요. 우리 석고 깁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고 깁스. 그거 막 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석고는 순석고, 혼합석고, 경석고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순석고는 중성, 좀 빨리 마르는 편이래요. 혼합석고는 약 알칼리성 보통이고요. 약 산성으로 강도가 큰 것이 경석고 플라스터입니다. 자, 그리고 회반죽 발음, 원래 반죽이 돼 있는 이렇게 진흙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고, 소석회에 여물풀, 해초풀, 모래 등을 섞어서 반죽한 것입니다. 제품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막 핸디코트처럼 이렇게 허옇게 반죽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섞기도 하지만 강도를 위해서 그냥 보통은 그냥 들고 발라야 이게 그냥 그대로 마르면서 그게 미장이 되는 것입니다. 얘는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을 한대요. 물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공 후 단단한 피막, 경화 시 건조 수축이 발생되며 그래서 여물 등을 섞어야 됩니다. 이것이 막 건조 수축 발생되기 때문에 여물을 섞어버리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길 때 여물이 좀 붙잡아 준다라고 해요. 빨리 말라요. 초기 또는 조기 강도가 크지만 건조 수축이 커서 여물 등을 섞어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자, 와이어 메쉬랑 아까 나왔던 메탈라스 약간 비슷해요. 이렇게 용접한 격자형 철망을 미리 두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미장을 하면은 훨씬 덜 갈라지고 덜 들뜨고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 회반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축률이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물을 넣어서 균열을 분산시킨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장 발음 중 균열이 수축이 가장 작다라고 했어요. 돌로마이터가 뭐냐면 마그네시아 석회래요. 돌로마이트가 마그네시아 석회. 거기에
모래 여물을 섞어 반죽하는 것. 점성이 높고 작업성이 좋기 때문에 해초풀이 필요 없다. 변색이나 냄새나 곰팡이가 없다. 이런 특징이 있네요. 점성도 괜찮고 작업성도 괜찮고 해초풀 필요 없고 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걸 언제 봤냐면 그 타일 있죠? 그거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학원에서 시멘트로 연습을 하자니 시멘트는 다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시아 생석회라는 걸 사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물 섞어서 바르고 연습 다 하면 그걸 긁어서 다시 통에 넣어요. 그러면 이게 안 굳어서 다음에 또 쓰더라고요. 근데 원래 마그네시아라는 게 그렇게 반죽되어서 나오는 것은 물을 안 섞어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이것은 그냥 가루였는데 물 섞어서 쓰다가 다시 떼내면 그게 다시 가루처럼 변해서 경화가 안 되는 뭐 그런 걸 봤습니다. 해서 뭐 그런 특이한 특수 시멘트, 특수 석회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징, 돌로마이트 플라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성이 높아요, 끈적끈적해요. 근데 점성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자, 방수 또는 방수 재료. 구조체의 벽, 지붕 등의 빗물이나 지하수,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 욕실 같은 거죠. 거기에 대한 침투 및 누수를 막는다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콘크리트나 벽돌,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거 다 아시죠? 우리 전에 배웠던 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PC 구조라고 해서 미리 기둥과 볼을 따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ALC 블록, 가벼운 벽돌. 기포가 많이 들어가지고 가벼운 경량 벽돌 등으로 만든 습윤 환경 아래입니다. 습식 공사를 했을 때 구조체 바탕에 많이 쓰여요. 보통 콘크리트로 우리가 벽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약 16% 정도의 물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시멘트 액과 섞은 방수제를 한번 발라요. 얇게 한번 바르면 요 사이사이에 방수액이 들어가서 피막을 만들고요. 거기에 뭐 한 번 더 바르거나 누름 몰타를 만들어 줍니다. 그 위에 타일을 붙이든 뭘 붙이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시멘트 액체 방수고요. 이 시멘트에다가 액체 방수를 섞어서 하는 습식 방수기 때문에 이렇게 습식 공사한 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목조로 지었어요, 집을. 근데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발라버리면 먹지도 않고 썩기만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시트 방수, 대표적인 방수인데요. 합성 고무 또는 합성 수지를 시트 상태로 만들어서 성형한 방수 시트를 프라이머 또는 접착제, 고정 철물로 방수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방수 시트가 두루마리로 나와요. 이렇게. 보통 아스팔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은 녹색 약간 합성 수지 같은 것들로 많이 방수제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이머가 뭐냐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약간 표면이 확대를 해보면 콘크리트 바닥은 울퉁불퉁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프라이머라고 하는 얇은 막을 형성하는 그런 아이를 발라주면 이 표면이 좀 매끈하게 바뀝니다. 그 위에 시트를 깔아주면 조금 더 잘 깔리죠. 그리고 접착제 본드 또는 못을 박아서 방수층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도막 방수는 막을 만드는 거예요. 도장막. 방수용으로 제조된 우레탄 고무, 아크릴 고무, 고무 아스팔트, 무기질 탄성형 등의 액상형 재료를 바탕에 바르거나 뿜칠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옥상에 녹색으로 발라놓은 거 있죠. 요즘은 회색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한때 녹색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이걸 한번 알아봤어요. 왜 대체 녹색으로 했을까? 왜? 이게 녹색으로 하면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최근에 그게 좀 미미하다라고 해서 조금 보기에도 예쁘게 밝은 회색으로 많이들 바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발라서 방수하는 것이 도막 방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링 방수, 틈새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틈새가 생겨버렸어요. 벽에. 거기에 실링제, 실리콘 같은 것들을 메꿔 넣어서 방수를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창틀 만들면은요, 거기에 실리콘 많이 쏴주죠. 비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실링제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가 많다 보니까 아스팔트의 종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천연 아스팔트, 석유 아스팔트 두 가지입니다. 호수 같은 모양으로 지표면에 나왔다고 해서 레이크 아스팔트, 천연이에요. 그냥 바닥에 호수 같은 모양으로 아스팔트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공석의 암석에, 돌에, 로크죠. 락, 돌, 바위, 거기에 아스팔트가 스며드는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샌드 아스팔트는 모래층 속에 아스팔트가 스며들어 있는 것을 꺼내서 쓰는 거. 그리고 아스팔트 타이트는 암석, 균열 등에 얘가 스며들었대요. 석유가.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 변질되어서 아스팔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아스팔트 타이트. 요 네 가지가 천연 아스팔트. 석유계 아스팔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온 아스팔트인데요.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둘 다 블로온 아스팔트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열에 약하다고 해요. 블로온 아스팔트는 열에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옥상 쪽에 많이 쓰고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지하실 쪽에 많이 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문제 보시면 점성이나 침투성은 작으나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어서 열에 강하다고 했죠. 아스팔트 프라이머에 사용되는 것은 블로온 아스팔트. 이게 열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블로온 아스팔트구나. 열에 강하구나. 이렇게 좀 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블로온 아스팔트는 블로몰 했기 때문에 열에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아스팔트제를 방수제로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아스팔트에 대한 품질 검사가 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침입도와 신도, 감온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냥 봐도 이거 두 개는 뭐 내용을 안 읽어봐도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침입도는 역청재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석유를 거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재료를 역청재료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굳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규정된 온도, 하중 및 시간 조건 하에 표준 침이 어느 만큼 침입을 했는가, 어느 만큼 이렇게 뚫고 들어갔는가를 보는 것이 침입도입니다. 감온비는 온도가 늘어났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늘어났다가 온도가 차가워지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그 침입도가 변화하는 비율이에요. 온도에 따른 비율. 자, 그리고 신도라는 것은 아스팔트를 규정된 모양으로 다져 공시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요. 이것을 규정 온도의 물속에서 일정한 속도로 끌어당기면 실 모양으로 늘어난 시료가 절단될 때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게 당기면 실처럼 작아지는데 이것이 언제 끊어지는지 그 길이를 측정하는 거인데, 이것은 신자가요 펴진다 할 때 펼 신자예요. 얼마큼 펼쳐지는가 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스팔트의 성질 중 온도에 따른 경고성의 변화는 감온비 또는 감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침해, 관입 저항, 침이 어느 만큼 들어가는가, 이것은 침입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내용 잠깐 볼게요. 핵심 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원유를 감압 증류를 할 때 생기는 잔류물로서 연화점이 낮다. 연해지는 점이 좀 낮아요. 그래서 지하실 방수공사, 도로 포장 등에 활용됩니다.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이게 연해져 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하실에 주로 쓰인다라고 보고, 블로운 아스팔트, 이것은 가열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감온성이 적어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지만 내열성,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한번 가열해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에 강하다라고 보고, 지붕 공사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뜨거워도 얘가 잘 버티니까. 자, 그리고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방수용 아스팔트를 바탕과 밀착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바탕에 뿜칠하는 거예요. 부착성을 증가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조금 튀어나온 부분, 쏙 들어간 부분, 여기 이렇게 얇게 발라서 이렇게 침투를 시키면 매끈한 면이 위에 나오고요. 그 위에 아스팔트를 바르면 더 잘 부착된다, 더 잘 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스팔트 8.방수 조금 이따가 보고요. 아스팔트 펠트와 루핑 보도록 할게요. 아스팔트 펠트라는 것은
이렇게 아스팔트를 이런 펠트면에다가 묵혀서 쓰는 거예요. 목면이나 마사, 양모, 폐지 등을 혼합한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여기 묵혔대요. 그래서 침투시킨 제품. 아스팔트 루핑이라고 하는 것은 동식물 섬유를 원유로 한 펠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묻혔어. 그럼 펠트잖아요. 이게 묻힌 데까지는 펠트예요. 그런데 거기 양면에 불러온 아스팔트를 또 피복을 했대요. 이렇게 한 번 더 피복을 하고 표면에 점착 방지제를 또 살포를 했대요. 어떤 붙는 걸 방지하는 거를 살포를 했대요. 그래서 방수성이 크고 지붕 바탕에도 많이 쓰이는 것이 아스팔트 루핑이에요. 우리 루프탑이라는 말 쓰죠. 루프, 루핑. 그러니까 지붕 쪽에 쓰는 아스팔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펠트 플러스 불러온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스팔트 8층 방수에 이제 펠트와 루핑을 까는 거예요. 자, 먼저 콘크리트가 있고요. 여기 바탕에 1번으로 프라이머를 발라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까 이렇게 된 거를 조금 정리해 준다 그랬죠.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스팔트 프라이머. 그 위에 아스팔트를 한번 묵혀주네요. 한번 발라주는 것처럼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스팔트 펠트를 발라요. 그런 다음에 루핑을 발라요. 또 펠트를 발라요. 번호가 틀렸네요. 펠트를 발랐으면 루핑을 발라요. 또 펠트를 발라요. 루핑을 발라요. 또 펠트를 발라요. 7번.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누름 몰타를 발라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첫 번째 펠트였고요. 두 번째 펠트였고요. 세 번째 펠트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 겹으로 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팔트 8등 방수에서 펠트 또는 루핑은 세 겹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아스팔트 프라이머, 2번이 아스팔트, 3번이 펠트, 4번이 아스팔트, 5번이 펠트, 6번이 아스팔트, 그리고 아스팔트 루핑.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갔네요. 지금 중간에 제가 펠트가 들어가고 여기 루핑이라고 말했지만 그냥 아스팔트예요. 그냥 아스팔트를 묵히고 또 펠트를 깔고 또 아스팔트를 묵히고 그 위에 이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가 아니라 루핑. 그래서 펠트, 펠트, 루핑. 이렇게 해서 세 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겹. 이렇게. 8층 방수라는 게 8층에 칠하는 방수가 아니고 아스팔트를 8겹으로 하는 그런 방수인데요. 전부 아스팔트 펠트가 아니라 프라이머 아스팔트, 그리고 펠트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위에 루핑, 그리고 마지막에 누름 몰타. 이렇게 깔아주는 것이 8층 방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3번을 겹쳐서 깐다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나 몰탈 바탕에 아스팔트 방수층 또는 아스팔트 타일 붙이기 시공을 할 때 초벌 재료, 제일 먼저 바르는 것은 아스팔트 프라이머 되겠습니다.